일타 강사가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쪽집게는 아니니까. 네, 뭐 펠레로 본인을 자칭하시는데 사실 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스코어 자체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또 분석에 대한 것들을 보면 쪽집게로 많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작할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지난주에 담화 전날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이 세 가지를 꼽아 주셨었어요. 임기 절반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과만 해라. 그리고 사과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라. 요 세 가지 조언을 주셨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어쨌든 뭐 반등할 기회였는데 그 기자회견 거긴 못 미쳤죠. 못 미쳤다. 예. 아. 근데 그날 이렇게 그걸 담아라 그래야 되나 모두 발언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미리 좀 하고 네. 일문일답을 앞부분에. 받았는데 네. 그 앞부분은 뭐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뭔가 이렇게 고심한 흔적은 좀 보여요. 앞에 나와 갖고 고개를 본인이 직접 숙이면서 그것도 그렇게 사과를 국정 했잖아요. 성과는 조금 많이 줄였고 사과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질의응답이 이제 길어지면서 좀 다시 전체적으로 흐트러진 느낌이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그거 이제 뭐 임기 절반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성과도 설명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뭐 그건 뭐 기자회견 사과에 효과가 떨어지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 지금 어차피 지지율이 10%대에서 반등하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가 실망한 분들일 테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권 교체 지지해 주셨는데 제가 실망시켜 드렸다. 전적으로 제 책임은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로 기대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거고 가장 실망한 거는 이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날 제가 보면 그런 점이 좀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The buck stops here. 뭐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명패를 이제 앞에 제가 그 얘기를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총선 참패와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분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책임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면 좀 제 평가가 야박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대통령 선거도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겨우 이겼고 네. 지난 총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아주 그냥 참패를 했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지지율 낮은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데 그럼 뭐 어쩌겠냐 내가 남편인데 그 감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난처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더 과도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거에 책임을 윤 대통령이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 크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뭐 이를테면 명태균 씨와의 어떤 뭐 만남에 대해서 뭐 통화에 대해서 참모들한테 내가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잘못 전달됐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해명이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다, 해명했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점점점 대통령의 해명을 좀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위도 잃었는데 신뢰까지 잃으면 사실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아까 제가 그 담아라 그래야 될지 모두 발언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약간 고심한 흔적은 있고 미흡하더라도 그 뒤에 이 평가가 일문일답에서 좀 흐트러졌는데 지금 일부 행정관 비서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조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네. 한동훈 대표도 조금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 걸로 보면 위기감은 과거보다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이제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뭐 내정인가요? 뭐 됐었다가 본인이 이제 최근에 포기하겠다 철회했다는 거고. 하고 그리고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최근에 뭐 대통령실에서 뭐 정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 흐름? 조치들이 아마 그 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뭐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음. 예,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다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가시적인 조치 그중에서 사실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친한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일 텐데 뭐 몇 가지 좀 그래 그전에 인적 쇄신 뭐 개각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그러니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대고 사실 총선 그 정도로 졌으면 네. 당정청 전면 쇄신론이 상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음. 당정청 전면 쇄신론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당은 이미 한동훈 체제로 바뀐 지가 이제 뭐 한 석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 쇄신을 하기는 어렵고 정부를 보통 하는데 네. 지금 총리가 뭐 한덕수 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가 오래됐는데 국회 인준을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총리를 지금 새로운 분을 지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있죠. 예. 상당히 그 정부 쪽에서 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의 변화도 변하지만 대통령실장이야 수석부터 행정관 비서관들까지 전면 쇄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책임이 좀 덜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변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변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통령실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실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있을 텐데 뭐 이 세 명의 전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를 저는 뭐 일단 정무적으로 이제 뭐 비서실장을 얘기를 하는데 안보실장 문제도 좀 그런 이슈가 얼마 안 됐어요. 수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 외교안보의 라인을 그 누가 되든지 되는 쪽에 맞춰갖고 다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랑 가까운 라인으로 뭐 지금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지만 그때는 또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때는 또 바이든이 그 나간다 그럴 때니까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배치가 있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랬는데 그때 조금 뭐 국방부 장관도 뭐 바꾸고 다 연쇄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뭐 급변하는 지금 국제 정세에 뭐 우리가 대응하려면 그 인사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책도 지금 성태훈 실장이 있지만 그 4대 개혁 입법 그러니까 4대 개혁에 대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 그러지만 그게 사실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안들은 지금 다 내놓고 있죠. 연금안도 정부안으로 지금 이미 제출을 다 했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정무 라인 쪽이죠. 역시 결국 비서실장, 비서실장성 뭐 그런 쪽일 텐데 그런 쪽의 변화가 없으면 변화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생각은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일부에서 안철수 의원 인터뷰할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근데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특히 당정 갈등에서 좀 뭐 어떤 유연하게 좀 풀어가려는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진석 실장 교체하는 게 어떤 쇄신 이런 흐름을 풀어내는데 더 좋다고 지금 뭐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내각제 국가 같으면 뭐 그 총리가 수시로 그만두고 의회 예산에서 총선을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의 책임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2년 6개월이 좀 실패했다. 이제 그걸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당원 100%를 앞장서서 주장해서 관철시킨 분입니다. 그 룰을. 네. 그래서 지지 기반 민심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당을 만든 책임이 있고 지금도 지난번에 그분이 국회 부의장 지낸 분인데 그건 뭐 국회 개원식도 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시정연설도 안 가셨는데 국회 부의장 출신이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니까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했고 명태균 씨 문제가 나왔을 때도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국정감사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인식으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대통령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그 올바른 자문을 할 수가 없다, 조언을 할 수가 보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는데 물러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책임이 그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가능할까? 지금 뭐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제원 전 의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실장들은 뭐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인사 때는 거론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죠.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왔던 그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 그러니까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그분을 해야겠죠. 그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시거나. 그건 뭐 제가 꼽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그 당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뭐랄까 좀 분열 이런 것들을 좀 피하자라는 공감대가 나름대로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어떤 당정의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대통령 그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윤한 갈등이 더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지난번 해동 직후인데 네. 그 직후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바로 만찬을 친한계랑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가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조금 한 텀 늦춰서 그 바로 뒤에 올렸죠. 예, 네. 그 다 반응을 좀 보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건 좀 실패한 기자회견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오히려 아주 공세적으로 하지 않고 그 평가를 좀 하고 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과 그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고 네. 그 뒤에 보면 야당 공세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자기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로키로 좀 변했고요. 그러니까 내일 뭐 특검법을 뭐 통과시킨다고 야당이 뭐 좀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비토권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데 현재까지 뭐 보도는 뭐 비토권을 넣는다 뺀다 이게 뭐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넣든 안 넣든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제2요구가 올 거고 네. 제2요구가 오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훈 대표의 뜻하고 상관없이 뭐 지난번에 몇 표가 모자랐다고 하는데 4표 뭐 4표가 더 와서 통과가 되면 그건 그다음에 뭐 탄핵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도 200석이고 제2요구 무력화시키는 것도 200석인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부가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당은 분열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야당이 기대하는 여당의 분열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가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전체 다 거부하는 단일 대우로 갈 것 같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상병 제3자 특검도 얘기했고 이거 특검도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뭐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한동훈 대표한테로 가겠죠. 할 수 없겠죠. 사실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라서 하나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미니 댓글쇼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민주당에 이제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아주 큰 정치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뭐 이 선고가 뭐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좀 파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 당선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는 경우 15일, 25일이 선거법과 위증교사. 예.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유죄라도 뭐 위증교사는 집행유예형보다 낮은 또 혹은 선거법은 100만 원보다 아래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걸 벗어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책 승리죠. 음. 유죄가 나오더라도 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물론 그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그 수많은 재판들은 지금 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대북 선거. 요 사건은 사실은 양형이 더 중요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족쇄를 좀 벗어났다. 그럼 그때도 계속 탄핵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제는 로우키로 로우키로 갈지. 갈지 그 189석 개혁신당 빼더라도 이렇게 다수석인데 국민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연금 개혁이든지 뭐든지 대통령하고 이제 타협하면서 하면서 갈 수도 있죠. 30초 남아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1심이니까 그러니까 뭐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움직일 공간은 당장은 없고 지금으로선 1심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 미니 댓글쇼 통해서 박성민 대표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흘 동안 금요일까지 대신 진행을 맡은 김광일 기자입니다. 본방송 마쳤고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16,000분이 아직 남아 계셔서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미니 댓글쇼 뭐 5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도 길어지지 않을까. 네. 길게 합시다. 쿨하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시청자, 청취자 입장에서 일타박성민을 보는데 요새는 보면 본방송보다도 미니 댓글쇼가 더 내용도 풍성하고 뭐 재밌게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유튜브로 넘어오면 네. 저도 조금 편해져요. 풀어져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 질문들 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대표님을 물론 이제 우리 대기실에 자주 뵙지만 이렇게 대표님께 그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그 내공이 어디서 나오나. 사실 이제 박성민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궁금한 거는 뭐 어떤 아주 최신의 정보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누가 어떻게 될까 이거 정확히 맞춰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구력, 내공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기르셨는지 기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네. 제가 이제 일을 하지만 전에 언제 한번 그 김현정 앵커가 진행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네. 뭐 저는 사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관료, 교수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작가라든가 예술가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온리원 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작가나 예술가들은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유니크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넘버원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을 쫓지만 온리원을 추구하는 분들은 업을 쫓으니까 그 점도 좀 제가 좋아하고 누구도 이제 지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 그런 DNA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해서 주로 이제 그분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생활이 단조롭다는 건 사람들 거의 안 만나고 이제 종이 신문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제가 40년 넘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연필 깎아서 연필로 종이 신문을 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보고요. 종이 신문과 책 이게 내공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영화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 그냥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뭐 네이티 실버도 그런 책도 썼지만 95%는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의 그 신호를 읽는 게 중요하고 역사도 지금 뭐 AI가 나왔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얘기돼 있지만 역사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국제 무역 질서든지 외교안보 질서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굉장히 처음 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있었던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는 정말로 그 뛰어난 분들
하고 대화하면서 배우는 음. 거죠. 네. 음. 질문하면서 배우는 거죠. 5시간 종이 신문 그리고 책 그리고 그런 분들과의 대화. 와. 저도 갖추고 싶어요. 그 구력과 내공을. 근데 요즘은 신문 잘 안 읽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신문 안 읽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이긴 한데 저는 책도 많이 보지만 책보다는 신문이 주는 인사이트 같은 게 그게 있죠. 굉장하죠. 예. 음. 신문이 아주 세계 모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만 읽으면 그러니까 소위 뭐 보수지다 진보지다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다 빠지지 않고 읽으면 좋죠. 그러니까 뭐 큐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박물관에서 하는 것처럼 신문도 편집을 되게 사실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 신문사의 편집자들이 다 모두 모여갖고 그 어떤 그 뭐랄까 그들만의 또 그 전략을 갖고 그 큐레이팅을 딱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실 때 좀 영향을 끼친다. 전 뭐 음. 일단 종이 신문으로 음. 보고요. 물론 신문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뭐 약간 정파적 것도 예. 있고 그런 있죠. 건데 그거 다 감안하고 보죠. 예, 그거 음. 감안하고 보고 음 근데 어쨌든 신문을 읽는 거를 권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본론을 사실 좀 다시 짚어보면 사실 아까 그 말씀 끊어진 부분이 민주당 얘기였거든요. 만약에 15일 공직선거법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가 둘 다 뭐 무죄 혹은 뭐 100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장 지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하나라도 피선거권이 박탈이 나올 경우에는 지형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 네. 좋겠는데 첫 번째 둘 다 그 유죄라도 당선 무효용을 벗어나는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1심이긴 해도 네. 물론 2심에 뒤집어질 수 있죠. 네. 지난번에 2018년 그 허위사실 유포는 1심 무죄였는데 2심 유죄가 유죄 돼서 나오고.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이제 당장은 둘 다 당선 무효용 나오면 이렇게 되면 향후 시나리오는 보통 두 가지로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좀 한숨 돌리고 야 이거 이제 국민들에게 그 우리가 좀 그 수권 정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탄핵이나 이런 장애 집회보다는 뭐 연금개혁이나 우리가 집권당이고 우리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책임있게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 이게 이제 벗어났으니까 네. 더 공세를 강화할 거다. 그동안에 이 검찰이 짜놓은 것이 네. 윤석열 정부나 뭐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거짓이냐. 뭐 이렇게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은 아주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더 약간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해결되니 더 전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더 공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들의 그 원래 해왔던 목표인데 다만 이제 집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 과연 대통령 이재명을 결합시켜 줄 거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로키로 가면서 그러면 사실은 뭐 지난번처럼 국회 원구성할 때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뭐다 이렇게 해서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 집권할 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뭐 노동 개혁이든 뭐 교육 개혁이든 의료 개혁이든 이런 문제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문제를 좀 풀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뭐 시나리오는 다 가능하고 반대로 네.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왔다. 네. 그러면 뭐 야당은 뭐 선택지가 별로 없이 계속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뭐 2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는 반명 목소리가 표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2심 때까지는 가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심 때까지 쭉 가는데 제가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고 인지장애가 있다. 그래서 얘기는 계속 있어 왔지만 말도 뭐 더듬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딱 그 TV 토론에서
지고 나니까 네. 그때 그 여론조사의 영향을 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체론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뭐 1심에서 둘 다 당선 무효용,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는 게 나왔다라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그 민주당이 시끄러워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층 내부에서도 야, 이거 이재명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니까 야, 이게 2심에서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2심도 당선 무효용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 이재명 대표 못 나가는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럴 텐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다 똘똘 뭉쳐 싸우자 이런 분위기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뭐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이든도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TV 토론에서 떨어지면서 트럼프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교체론이 좀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일찍 불출마 선언을 해주고 일찍 그 민주당 경선판을 만들어줬다면 그렇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해리스의 공간이 더 예,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닐 해리스가 수도 아닌 분, 다른 분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리스가 했기 때문에 예. PC 정치적 올바름 여기에 너무 경도돼서 중도층을 좀 놓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한 그 뭐 다 뛰어들 수 있었겠죠.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 보면은 차기 정치 지도자 이제 선호도 같은 거 봤을 때 거의 뭐 한동훈 대표의 뭐 배에 육박하는 정도의 뭐 그런 지지도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응원의 시간이니까 네. 똘똘 뭉쳐서 지금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왔다.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신압으로 저기 그 여론조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위기가 올 때는 내부에서 조금씩 그 얘기가 나오겠죠.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게 만약에 꺾일 경우에는 아무튼 어떤 새 주자에 대한 고민 혹은 이재명 대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가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그 위증교사나 선거법은 좀 단순한 사건 구조니까 내년에 2심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 똑같이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고민하겠죠. 그때는 2심까지 그렇게 되면 실제 고민은 누가 할 거냐? 저는 보수 쪽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한 70% 보수 일각에서는 빨리 대법원이 헌법 84조 이거 그 나오지 않도록 혼란을 정리해달라. 대법원이 빨리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대통령 되면은 공소시효가 뭐 멈추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달라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짜 대법원이 1심, 2심을 유지한 형을 판결을 했다. 그 이재명 대표 못 나온다. 그럼 민주당은 다른 분을 내세워야 될 텐데 그때는 그 중도층도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을 사주했고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고 좋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잣대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이중잣대에 대한 대통령을 향한,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 누가 나오든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면 30%쯤의 그 보수 일각에서는 70대 30이라는 게 꼭 70대 30이라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수일지 몰라도 일부는 그냥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대법원 판결하지 말고 그 이재명 대표랑 본선에서 붙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보수 일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먼 훗날 얘기죠. 똑같이 뭐 둘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도는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하는 강도는 더 세고 반명 목소리가 더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지지율,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거냐. 이게 이제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유지됐을 때 이재명 대표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다 똘똘 뭉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지율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흔들리면 뭐 정권을 잡아야 되는 정당에서는 뭐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지율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특히 이재명 대표 본인과 그 주변에서도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텐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여론전을 이제 아마 펼칠 수밖에 없을 건데 오늘 보니까 서울신문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야당에서 어, 사-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을 때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할 걸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조작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음, 조작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공소시효 이 얘기는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조작 여부를 그럼 또 확인하기 위한 또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현실적으로 뭐 그 여부를 지금 정확하게 음, 하기가 어려워서 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결국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 체제를 좀 위협하는 다른 주자들의 어떤 등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최근에는 웬만해선 그런 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초일회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지사가 저 저기 김경수 예 전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 만난 거 이런 것들 정도는 보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공화당의 트럼프처럼 네. 뭐 이런저런 어,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냈고 네. 총선 승리를 했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당장 흔들리진 않을 거다. 다만 여전히 이제 두 가지에서 전략적 판단은 고민일 거예요. 한쪽은 지지층들은 강경하게 해야 된다. 네. 강경하게 해야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윤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대한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지금까지 그 기조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근데 최종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국회도 완전 장악하고 그때 숫자로 뭐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뭐 지금 뭐 검사도 탄핵하고 뭐 법안도 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과연 동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된다라고 할 텐데 그 유연한 거를 정치와 정책을 구분해서 정치적으로는 강경하게 하고 정책적으로는 조금 뭐 금투세도 그렇게 뭐 폐지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중도층이 정책과 정치를 구분할 것 같지는 않고 정치적인 그 변화 이 부분을 볼 텐데 그쵸.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기조는 계속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총선 이겼을 때도 바로 그 직후에 그랬어요. 그 4년 전 총선 이겼을 때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마지막까지 이제 검수완박을 했는데 그때도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를 너무 많은 의석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승자의 저주. 예, 그러니까 아니 승자의 저주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 서로 대통령하고 국회가 서로 이중 권력 상태로 비토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한쪽에다 몰아준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의석이 한 140, 50석 정도 일당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범야권이 개혁신당 빼도 189석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 대통령 민주당을 결합시켜주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해줄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처럼 보이고 그 사실 국회 개원할 때도 조금 야당에다가 양보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떠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그 지지층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여론이 그 탄핵이라는 건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민이 결정하는 건데 그쵸, 예. 민심이 거기에 그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는 1당인 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이 그 정권을 인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중도 보수층이
동의했다면 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동의는 잘 안 하니까 지금 저 장애 음. 집회 열기도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되죠.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은 2016 년에 이제 당시 사회부 기자 이제 종로 쪽을 섹터를 담당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거의 탄핵 집회를 거의 매주 이제 취재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초반만 해도 뭐랄까 지금 민주당의 당원 집회 혹은 시민단체 위주의 집회랑은 좀 다르게 중도층 혹은 뭐 이 정치권과 관련 없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테면 저 앞에서 스크럼 짜고 누가 뭐 "저기 경찰이랑 싸우자." 하면은 뒤에서 뭐 "하지 마, 하지 마." 말려서 이거 관철시켜 내기도 하고 오히려 선거 앞단에는 저 학생들이 뭐 이화여대부터 해 갖고 뭐 시국선언부터 해서 학생들 집회를 먼저 이 거리 집회를 하면서 이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뭐 그런 측면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또 그거랑은 다른 움직임 물론 앞으로 같은 좀 봐야 네.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명분이 좀 약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그 명분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때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런 거여서 여당 내에서는 음. 왜 최상병 특검이나 그 김건희 특검이나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괜히 어? 이를테면 그 음. 친윤계에서 부안해동해서 빌미를 음. 제공했느냐 이렇게 된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조금 그 얘기는 어,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 전략적으로 음.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음. 보수가 지금 그 결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가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로 인제 넘어왔는데 그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저는 예측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하루 뒤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쓰면서 기자회견을 되게 뭐 긍정적으로 나름 평가하고 또 총구를 이제 이재명 쪽으로 확 돌리면서 뭐 보수 결집 혹은 뭐 저 단일 대우 이런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언제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자기가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원팀으로 옮겨. 그러니까 좋든 싫든 동의하든 안 하든 음. 한동훈 대표의 정책 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성공에 기반한 차별화지. 예, 음. 그거를 분리시켜내는 순간 같이 죽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음. 검사 정치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 음. 이건 뭐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검사하다가 일찍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인이 된 분들은 뭐 홍준표처럼. 괜찮지만 뭐 그런 예. 분들은 다 정치권 이력이 검사 이력보다 그쵸. 많지만 예.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들은 음. 누가 봐도 그냥 검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야당이 탄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차별을 위해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그랬는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은 차별화보다는 윤 대통령의 성공, 그다음에 보수의 그 통합, 그다음에 당의 혁신 이런 음.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당분간 그럼 그 기조로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그 계속 간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조금 그 명분은 줘야겠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자회견 이후에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음. 일부 행정과 비서관 얘기를 뭐 7명이든 8명이든 대표가 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음. 좋지 않을 수는 없고 음. 이것 때문에 그 대통령실도 부담을 느껴서 음. 뭐 가훈 전 비서관도 음. 어쨌든 뭐 본인이 좀 억울할 수도 있어도 음. 뭐 그럼 알았다 나 안 하겠다. 음. 그리고 뭐 강기훈 강기훈 예. 전 행정관도 음. 일단 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바로 복귀하지 않는. 그러면 뭐 음. 나머지 분들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음. 7명 8명이 다 조치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음. 그래도 그거는 좀 우리가 얘기할 일반 성의는 보였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당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려면 뭐 비서실 전면 개편. 이제 예예. 그게 되면 그 명분이 좀 되니까 음. 거기다 이제 특별감찰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는 더 요구를 안 하고 음. 당의 그 통합과 혁신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죠. 대통령과의 정면 음. 충돌을 좀 자제하고. 음. 비서실장 사실 그 신임 비서실장 찾는 일이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정권 말에 정권이 후반부에 뭐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거기에 뭐 그 '중량급 정치인들이 발을 얹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로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도 그 차기를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태희 의원이 국회의원직도 던지고 들어가서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게 저기 겸임은 안 예, 되겠죠?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은. 그래서 네. 비서실장이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들어가서 어. 할 정도. 어.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들어가서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하고 할 분들이 얼굴이 좀 쭉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안 나서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이 정권 끝났고 네. 본인들이 친윤이어도 네. 나는 국회의원이 더 좋다. 네. 내 이 라고 정권과 하겠죠.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원에 뭐 장제원 실장이나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풀이 뭐 관료도 써보고 뭐 정부직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실장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로는 돌파가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좀 써야 될 텐데 그 대통령한테 그거를 설득을 해서 설득을 옳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네.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걸 관철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지금까지는 잘 안 보이죠. 지금까지는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용이 얘기가 안 안 됐거나. 되니까 네. 뭐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든지 기용이 안 됐든지 네. 뭐 그러겠죠. 없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있었지만 멀리 했거나 뭐 안 썼을 텐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면서 그러나 민심도 잘 전달하면서 이거를 정무적으로나 이 조직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만족시키는 분이 찾기가 쉽지는 쉽지 않을 않죠. 거예요. 네. 더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총리잖아요. 총리 같은 경우 야당 인준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총리도 아까 제가 보니까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뭐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뭐 이런 이름들이 뭐 박정훈 의원이 어제 우리 인터뷰에서 거론을 했군요. 뭐 결국 이제 의원들, 정치인들이 어쨌든 주호영 의원하고 또 누구요? 원희룡, 추경호 예. 이런 이름들이 어쨌든 야당과 이제 얼굴 보고 맞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뭐 저기 비준 받기는 좀 비교적 용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뭐 주호영 의원은 원만한 분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성격이 원만한 분이니까 야당에서의 비토도 좀 덜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야당하고 아무래도 충돌도 좀 있었고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붙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뭐 그런 말도 흘러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좀 껄끄러운 분은 뭐 비서실장이 쓰지 않겠다 그랬지만 쓴다면 저는 뭐 오히려 비서실장 가는 건 뭐 인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는 뭐 가능한 카드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 정무 감각 있는 분이니까. 원희룡 비서실장. 이제 주호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중에는 이제 주호영 의원은 뭐 두루두루 원만하신 분이니까 야당에서의 비토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하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야당이 그렇게 인준을 그렇게 해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분도 이제 저 기재부 부총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경제 타워가 지금 부총리나 뭐 다 등등하고 좀 겹치니까 그거는 뭐 괜히 그렇게 되면 또 혼선만 빚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카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보도 보다가 조금 유심히 보이는 대목이 명태균 그 이슈, 명태균발 사건 사태에서 최근에 보도가 이준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썼더라? 명태균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검찰발입니까? 검찰발. 검찰발로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이 사건에 어쨌든 계속 언급이 처음부터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최근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또 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지금 뭐 계엄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다. 예, 했죠. 도발했죠. 그럼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가 그 얘기는 예. 제가 아까 95% 소음 얘기를 했는데 예. 명태균 씨 이슈가 터졌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음. 이준석을 음. 통해서 음. 그다음에 뭐 공천 문제도 이준석이 당대표였다. 그 그럼 이준석 해명을 봐라. 페이스북 같이 첨부해 주고 뭐 그러기도 그렇게 했죠. 해명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해명도 막 의원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 청을 받고 공천에 개입해서 김영삼 공천을 줬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이게 신호고 예. 나머지 95%는 다 소음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막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여론을 범죄 행위인데 조작했느냐, 누구 부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조작을 했냐. 그 이제 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도 좀 뭐 나올 텐데 그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여론 조작 행위는 범죄 행위니까 그건 이제 명태균 씨 문제고 두 번째 그 여론 조작을 또 대통령 내분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누가 그거를 요구한 게 있느냐. 그 약간 뭐 숫자를 좀 만들어 달라. 네. 이게 이제 강건데 이거는 지금 보도된 바도 없고 아직 나온 바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여론 조작과 관련된 건 명태균 씨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 공천에 개입을 하고 대가를 받았느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정치인 여기서는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공천에 개입했냐. 이게 지금 핵심의 그 네 줄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문제 요거는 본인들 그 통화에서 조금 뭐 일부 나온 게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그걸 요구했다. 그러니까 불법적 여론 조작을 요구했다. 이건 아직 나온 바가 없고 세 번째 뭐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이나 이런 증언들은 좀 있고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에 명백하게 개입했냐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뭐 녹취나 이런 얘기들이지만 수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문제들 뭐 지금 김종인 뭐 이준석하고 네. 명태균이 가깝다. 가까우니 뭐 만났을 거고 뭐 문자도 주고 받았을 거고 뭐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호라고 하는 건 명백히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냐.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것이 관심인 거예요. 검찰도 처벌할 수 없는 걸 뭐 흥신소가 아닌다면 뭐 그걸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명백히 그 불법을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이거 정말 시선을 흘리기 위해서 흘린 거냐 누가 아니면 이게 뭐가 있는 거냐라는 걸 전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검찰이 나왔던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뭐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명태균 씨랑 이준석 그 당시라는 게 간에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5월 9일, 2022년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명선 내가 뭐 저기 좀 하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라고 한 그날 이준석 명태균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고 그때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아니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고 카톡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이거 윤석열한테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윤석한테 보내는 카카오톡 아니 대화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전 검찰도 이해 못 하겠는데 이런 걸 왜 흘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검찰이 만일에 그렇게 추적을 한다면 윤상현 그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입에서 그렇죠. 뭐 여러 번 나서 그러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 그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당시에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언론에 내보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법에 따라 불법을
명백히 처벌할 수 있는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거는 수사 결과로 얘기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긴 하네요. 사실 그 앞단의 공관위원장의 그 역할이 더 있다면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은 먼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근데 그건 뭐 똑같이 이름도 나오고 다 얘기도 그렇게 전달했다고 얘기 막 나오는데 그 얘기는 거기는 이제 공관위원 그럼 공관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관위 회의에서 그럼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고 왔는지 그 공관위원장이 이건 대통령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게 지금 밝혀야 될 내용 아닙니까? 공천은 공관위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이 공관위에서 온 다음에 최고위의 지도부의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일부 최고위원들이 김영선 안 되지 않냐라고 좀 그 반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뭐 얼마나 무리했는지까지 제가 톤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이제 공관위의 결정을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대로 끌고 갔다. 뭐 이런 전언이 그거는 나와서. 참 이렇게 방송이라는 데서 참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소음 같은 가십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로 보더라도 지금 앞에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지만 당시 2020년 6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김영선이란 분은 듣보잡 후보도 아니에요. 사선 의원을 지낸 분이고 창원의 그 공천 저도 당시에 그분을 볼 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뭐 그쵸. 받았나 보다 그랬죠. 지방선거가 그때 더 대통령선거 크니까. 끝났고 지방선거 하는데 그때는 안철수 이재명의 공천이 지금 중요하지. 그 뭐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들은 얘기들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그거를 책임 있는 뭐 분석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프레임이 결국 의도가 있다라고. 근데 보시는 저는 거예요? 논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라는 건 검찰도 의도가 있고 모든 사람 해명하는 사람 다 의도가 사람 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의도를 자꾸만 제가 그 정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윤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다, 이재명의 의도가 어떻다, 뭐 명태균의 의도는 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도는 다 있어요. 의도 기자들이 질문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가 이런 의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거의 답하지 않아요. 의도가 뭐가 중요해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야 이준석 대표가 안 되겠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욕도 하고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좀 바꿨으면 하는구나. 그런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친윤계 인사들이 인식할 수는 있지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의도는 아는 거고 의지도 있는 건 아는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 핵무기 쓰겠다고 말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의지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거고. 그러면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실행했냐 역량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실행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번째 그러니까 역량도 중요하지 않다고 실제 실행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 자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를 보면 윤 대통령이 이거 뭐 이 당대표 이거 계속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의지도 있었어. 그리고 그럴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행도 했어. 그리고 원하는 결과도 얻었어.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분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그것이 몰골 파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쫓으면 세대연합이 깨지고 선거연합이 해체되니까 지지율이 급락할 거라는 이걸 읽는 게 중요하지. 이 앞에 다섯 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분석에서 그 파장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게 옛날에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 홍대가 왜 떴냐 90년대. 실제로는 홍대는 뜨기 전에는 신촌과 이대가 훨씬 더 핫플레이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대가 떴어요.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무너지니까 서울시가 놀라갖고 서울시내에 있는 한강다리를 다 점검을 해보니까 당산철교가 조금 노후화돼서 위험하다. 이걸 2년 동안 끊기로 이거 순환선인데 빙글 도는 순환선인데 이걸 끊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타고 오는 사람 다 어디 내리냐?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에 다 내려서 버스 타고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가
뭐 카페도 필요하고 밥집도 필요하고 술집도 필요하니까 핫플레이스가 됐지 예.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소양강댐 건설할 때 네. 현대건설이 거기에 이제 비딩에 참여하는데 네. 정주영 회장이 그 당연히 현대건설도 참여했죠. 뭐 엄청난 그 국책 사업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돈은 뭘로 벌었냐 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압구정동 땅을 다 사들였다는 거 아, 아닙니까? 강남 왜? 개발. 예. 왜 사들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소양강댐이 완공되면 예. 상습 침수 지역을 벗어난 서울 땅. 와. 자 그러면 아. 거기다가 현대 아파트도 짓고 백화점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정치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의도라는 건 1차원적인 거고 의지까지 읽고 역량을 읽고 실행 여부를 보고 결과 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이냐를 보는 게 분석이지 1차원적으로 하는 건 평론이잖아요. 제가 이 정치 평론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평론이라 정치 평론이란 말은 없어요. 왜? 평론이라는 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건축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처럼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하는 게 평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학 작품을 놓고 이걸 진짜 극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분석은 경제, 환율이 올라갈 거냐, 금리가 떨어질 거냐,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치는 분석의 대상이지 평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모여 앉아갖고 그냥 인상평 하듯이 하는 거는 책임 있는 방송, 책임 있는 분석가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말씀하신 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뭐를 거쳐서 공천에 개입했느냐 그걸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넘어서 뭐 의지, 실행력, 뭐 실제로 거기 실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검찰 수사는 흥신소가 아니니까 명백히 그 심증이 있고 의중이나 심증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실행됐고 실행의 그 증거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자신 있을 때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공천 개입 뭐 이제 현기환 정무수석 통해서 뭐 국정원 특활비를 어떻게 해서 뭐 여론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는 그 것들을 조사를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성과를 냈던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벌일 때 그런 정도 성과가 날 수 있을까를 갖고 또 이제 뭐랄까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의 뭐 명예가 있는 거고 그 검찰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태균 씨 개인으로만 보면 여론 조작 문제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군가가 주문을 했다 그러면 주문한 사람의 이제 범죄 행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그걸 주문했다면 그건 아직 드러난 바가 없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돼서 명백히 공천에 개입했냐 이건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으로 대가를 받았냐 이것도 수사 대상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검찰이. 그러니까 그거 외에 앞질러 가서 뭐 누가 뭐 그때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았니 누가 무슨 말 이거는 범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걸 무슨 흥신소처럼 앉아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이제 이준석이 이름이 많이 또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언급이 여기저기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음으로 이제 또 소비되기도 할 텐데 그 얘기를 하실 거면 그 진행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명태균과 그 수많은 녹취에 나왔던 당시 공관위 윤상현 공관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은 일단 좀 거기서 앞으로, 결정이 됐을 텐데 왜 그 얘기들은 예를 들면은 누군가 그 녹취에 나왔습니다. 누가 언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먼저고 거기가 더 직접적인 거고 그 얘기는 다 생략하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 보도가 좀 눈에 띄길래 질문을 드렸고 지금 뭐 오란 씨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김현정 앵커보다 미니 댓글쇼가 더 길게 진행되네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사실은 제가 이 뉴스쇼에 박성민 대표님 출연하시기 전부터 사실 저는 이 대표님의 분석을
늘 즐겨보고 사실 더 많은 뭐랄까 인사이트를 얻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오늘 더 질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풀이 과정은 그럴 듯한데 네. 뭐 정답 늘 틀리는 사람이라 근데 그 풀이 과정이 사실 궁금한 거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즐겨 들었었고 앞으로도 또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또 많이 참고하면서 열심히 볼게요. 예. 보통 수요일은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면은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뭐 약속이 좀 있고요. 제가 처음에 김현정 뉴스쇼 나왔을 때 제가 이 미니 댓글쇼라는 걸 몰라서 네. 5분만 한다고 얘기해서 네. 9시 반에 약속을 잡아놨다가 네. 그때 제가 네. 늦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는 딱 10시 이후에 약속을 잡습니다. 사실 그 저기 이 미니 댓글 쇼가 날마다 좀 뭐 진행되는 게 좀 다르지만 요새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박성민의 뭐 미니도 아닌 뭐 되게 그 정기적인 댓글 쇼 같은 느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뭐 일찍 옵니다. 제가 8시 반에 나오는데 되게 7시 한 40분 50분이면 여기 와서 난 늘 밖에 있으니까 제가 왜냐면 신문을 읽으니까 이제 그 커피 마시면서 신문 읽다가 가끔은 8시 10분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 늦게 오거나 그러면 대타로도 들어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런 적은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저는 뭐 제가 강의를 가거나 방송을 갈 때 좀 일찍 가서 대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분들이 초조하게 전화 오지 않도록 미리 가서 지금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 분석도 탁월한데 뭐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까지 준비하는 건 아니고 준비는 안 하는데 제가 아시면 이게 이제 그 방송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런 방송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이게 질문지 다 보내잖아요. 제가 이걸 아예 안 봅니다. 그래요? 질문지를 아예 안 보고 어디나 그냥 그게 편해요. 그냥 그 순간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내가 그냥 분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질문지에 또 갇혀버리면은 말하는 사람도 딱딱해지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준비해 온 거를 다 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뭐 늘어질 수도 있고.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방송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저는 뭐 너무 뭐 정말 보시면서 잘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김현정 앵커 오시면 또 재밌는 방송 또 유익한 방송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하고요. 내일 모레 또 그 이틀간 또 김현정 앵커 개인 일정으로 휴가 간 기간 동안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댓글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